네, 소방 강동우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죠. 우선은 올해 이제 4월 6일 날 2019년 4월 6일에 시험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모집 인원하고 이제 프린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나 응시를 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뒤로 좀 넘겨주고요. 자, 거기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이제 올해 시험을 봤는데 대전과 같은 경우 모집 인원 47명, 남자가 47명, 여자가 5명. 대전은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광역시와 그리고 도를 이렇게 비교하면 대전광역시와 충청 남도를 이렇게 비교하면 무조건 광역시가 점수가 더 높다.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요. 또 대략 올해 같은 경우는 평균 한 8점 정도, 많게는 한 10점 정도까지 차이 나기도 합니다. 1차 이제 합격했을 때가 대전과 같은 경우는 남자가 69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여자들은 보통 평균이 10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자들은 한 77점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점수다. 우리 소방직렬에서 69점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나머지를 보면 알아요. 이제 충남으로 갈게요. 충남은 남자 몇 점이라고요? 61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60점 얼마고 61점의 합격 점수가. 거기 인원을 보세요. 남자가 200명, 여자가 7명. 여자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평균 점수가 76에서 77 정도. 여학생들 합격 점수는 76에서 77점 정도. 남학생은요 61이 가장 많아요. 서울과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71 정도로 보고. 자, 뭐 계속 가볼게요. 세종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세종은 이제 그 예상했던 좀 높게 나왔죠. 67입니다. 합격 점수가 67. 남자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충북과 같은 경우도 의외로 충남과 충북의 점수가 좀 낮을 거로 예상을 했는데 충북은 그 모집 인원이 111명이에요. 이제 생각보다는 충남에 비해서 인원이 좀 반토막 났죠. 그래서 평균이 67점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대전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높다. 이거는 뭐 지역마다 좀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같은 경우 가장 높은데 71점 정도가 되고 여학생들은 놀라지 마세요. 85점. 85점이면 조정 점수까지 다 하면 틀리는 게 5과목 전체에서 몇 개 안 틀려야 돼.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거의 신의 영역이에요. 서울이 이제 그래 대한민국 중심이니까 굉장히 치열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경기도 69 정도 됩니다.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69. 서울이 71, 경기도 69. 인원을 보세요. 서울 210명. 경기도 몇 명 뽑았나요? 505명이나 뽑았잖아. 이해되지?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강원도. 우리가 늘 강원도를 예상하길 뭐라고 하냐면 올해는 정말 힘들고 강원도가 생각보다는 인원을 한번 보세요. 남자가 356명. 굉장히 많이 뽑죠. 그런데 의외로 강원도에 응시한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실제로 재정이 가장 열악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소방장비를 개인이 구입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루머라고 할 수도 있고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국가적으로 전환이 될 게 불보듯 뻔하고 상임위를 통과했고 언제 확실히 국가적이 되느냐는 시간 싸움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내년이 이제 내년까지가 가장 조로의 기회라고 볼 수 있고 또 올해 같은 이런 정도로 또 여전히 그 채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점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게 불보듯 뻔해요. 그래서 잘 듣고 내가 어느 지역을 쓸지 그리고 미리 얘기한 건데 올해는 정말 난 반드시 합격해야 되고 어느 지역이든 괜찮아요. 그럼 1순위 어디를 잡냐면 강원도로 잡아요. 그리고 전남을 잡습니다. 전남은 여전히 올해도 200명 정도를 뽑는데 보면 점수를 알겠지만 60이에요. 60.
그래서 전남과 강원이 가장 좋다. 충남과 같은 경우는 올해와 동일한 인원을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충북과 비교해 봤을 때 충남으로 넘어올 확률이 높아요. 왜? 이번에 충북이 점수가 높잖아요. 충남이 61인데 충북이 67이야. 그럼 어디로 넘어올까? 이제 거주지를 이전해 놓고 충남으로 넘어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웃한 지역과는 이렇게 인원, 채용되는 인원과 그 전해의 점수에 따라 크게 출렁해요. 세종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꼭 염두에 두고, 그래서 올해 점수가 굉장히 높았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시험 볼 때 굉장히 높냐? 그게 아니에요. 이동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꼭 명심해 둬야 돼. 그런데 이미 이동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늘 시험을 보면 강원도만큼만 예외예요.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반드시란 수식어가 붙으면 어디를 쓰는 게 가장 좋다? 그렇지, 강원도. 그리고 어디? 하나 더? 전남. 그렇지. 충남과 충북은 내년에 둘이 엎치락뒤치락 할 거예요. 충북이 올해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충북에서 충남 쪽으로 일부 인원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세종도 올해 그럼 점수가 67점이 낮았던 낮은 점수죠. 81점까지 가요. 왜 그러냐면 행정 중심지잖아. 그 전해 작년이잖아요. 점수가 워낙 높아서 세종시를 안 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움직인다 그랬잖아. 대전은 충남과는 무조건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무조건 움직여요. 그래서 올해 잘 보세요. 올해 몇 점이나요? 67점. 다른 지역과 크지 않죠. 그러면 다른 지역 학생들이 거주지 제한이 있으니까 세종은 거주지 제한이 없었어요. 분명히 갈 겁니다. 이동해서. 네,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인원이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종을 써서 이제 합격한 친구가 있는데 최종 합격까지 끝났고 그 친구 심장이 되게 강합니다. 저는 세종시밖에 몰라요. 이러더니 그런데 그만한 어떤 강심장을 갈 땐 이유가 있더라고. 나름으로는 4점의 가산점을 챙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정도의 가산점을 챙겼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점수에다가 합격 점수에 플러스 4점 정도라고 예상하면 이제 한번 해볼 만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강심장인 거예요. 그건 실제로 엄청나게 점수가 높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는 강심장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뭐 객기 부리듯이 했는데 합격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 이게 점수가 지역이 이렇게 몰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 다음 경북, 이제 경상도권이 올해는 이제 상당히 점수가 높았다. 보통 67에서 69까지 71점까지 이렇게 그 합격선이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작년에도 이제 얘기를 할 때 경상도 쪽이 가장 점수가 높을 것이다. 물론 이제 서울과 경기도는 높을 게 불을 보듯 뻔하고요.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데서 그 인원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서울은 높을 거라 이미 얘기를 했고요. 경상도 쪽도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경상도 쪽은 이제 되도록이면 탈경상도를 해라. 그리고 반드시가 붙으면 어디라고요? 강원도. 또 하나? 그렇지. 전라북도 아니에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번에 점수 높았어요. 자, 계속 가볼게요. 경남이 67이죠. 경북이 68. 그리고 대구가 거의 70에 가까워요. 69, 70에. 이해됐죠? 그러니까 경상도 쪽이 올해가 상당히 점수가 높은데 뭐 67에서 70이니까 70점 정도로 보고 준비하면 좋아요. 70점 정도라고 예상하고 내가 그 정도 이상이 될 것 같다면 이제 경상도를 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광주 같은 경우도 광역시잖아요. 광역시는 그냥 69에서 70 이렇게 보편적인 점수라고 봐주면 됩니다. 부산과 같은 경우도 이제 남자가 71점. 근데 여자가 의외로 이걸 이제 여자 몇 명 보세요. 여자 10명 뽑았죠. 이걸 운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지역은 다 80점이 넘는데 여기는 몇 점이냐? 73점.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대박 난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학생들 점수가 훨씬 더 좋아요. 보통 평균 10점 정도는 더 높아야 합격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2문제 이상을 더 맞춰야 돼요, 과목당. 그러니까 굉장히 남학생들보다는 실력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울산과 인천은 크게 지금 그 점수가 공개되지 않았고요. 전남 60점 얼마 딱 60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총점으로는 300.16이야. 딱 60점 커트라인만 넘어가면 이게 꽈락 점수거든요. 꽈락만 면하면 다 합격인데 이번에 이제 전남에 합격한 친구
점수가 61이야. 아, 위험하다. 걱정이다. 시험도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평상 실력이 안 나왔어요. 체력 그렇게 썩 좋은 편 아니야. 그래도 열심히 해봐라. 낙으로 깡을 했어요. 체력이 35점이 나온 거야. 평상시는 몇 점이 나왔냐면 40점 넘게 나왔거든요. 굉장히 빡시게 봤대요. 근데 35점 맞았는데 합격했잖아. 그리고 생각보다 체력에서 떨어진 사람이 많아서 제가 합격할 수도 있겠어요. 기다렸더니 정말 체력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인원 미달이야. 서울도 이번에 특히 이제 인원 미달을 난 데가 어디냐면 체력이 끝나고 났더니 서울과 전남이 인원 미달이야. 행복한 거죠. 필기 합격하고 그리고 체력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을 봤더니 체력에서 꽈락 난 게 한두 명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늘 얘기를 해요. 매일매일 운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어떤 점수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노력에 의하면 어떤 점수까지 누구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합격은 무조건 다 한다고 보는데 이게 돌발 변수가 좀 많다. 지금 보면 1차적으로 체력에서 많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에서 점수를 만들어 놔야 돼요. 체력은 꽈락이면 무조건 떨어지는 겁니다. 그 꽈락을 면하거나 면접은 꽈락이 없어요. 비율이 75, 15, 10% 이렇게 딱 비율대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체력이 일단 필기 합격가 나온 체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다 다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근육을 다쳐서 꽈락을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1시간 이상을 운동을 꼭 하라고 합니다. 조금씩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전북으로 가게 되면 전북이 올해 상당히 높았습니다. 67이에요. 이해되죠? 67입니다.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제주도는 여기 제주도 갈 사람 제주도 61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주도. 자, 아무튼 인원을 보니까 남자가 110명, 많은 인원을 뽑았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광역시는 67에서 69, 그리고 경상도 70점 정도 안전하게. 그 다음 대부분의 지역이 67 정도, 가장 낮은 데가 60. 그 중에 이제 충남, 저쪽 전남, 광주 여기는 무조건 꽈락만 면하면 합격했어요. 60점, 61점 정도라고 보는데 60점 얼마예요? 그래서 61로 그냥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쓰든 내년에 합격을 하려면 몇 점이 나와야 돼요? 안정적으로 나오려면 무조건 70을 맞춰야 되겠죠? 이해되죠? 안정적으로 70 맞춰 놓으면 특별한 지역을 빼면 다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남학생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이 점수를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만들 수 있는 점수와 그리고 노력을 한다면 왜 내년에도 여전히 올해와 같은 일은 분명히 채용 공고가 뜰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움직임은 있을 거예요. 올해 점수가 높은 적은 이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점수가 이제 좀 내려간 경향을 보일 거고 점수가 낮은 데는 인원이 많이 몰릴 거예요. 그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저쪽 강원도 잘 안 가려고 그러죠? 거기 크게 변동사항 없어요. 그리고 전남 거주 제한이잖아요. 그리고 가산점도 거기는 이제 유공달도 꽤 되는데 이상하리만치 전남은 이 인원을 많이 뽑고 필요하면 그쪽 가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결국 지역적 특색 때문에 크게 이동하지 않는다. 그 대신 광주광역시가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는 전남에서 이제 움직일 거야. 그럼 내년에 같은 지역끼리 움직일 거라고요. 충남, 대전 마찬가지가 될 거고 경남, 울산광역시, 아니면 창원, 그리고 대구와 경북 이런 식으로 경기도와 서울은 무조건 늘 점수가 높고 예상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안정적 우리가 몇 점을 만들었냐면 70점을 만들면 내년에는 무조건 합격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가산점이 플러스 돼서 점수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몇 점 정도를 맞아야 될지 우리 남학생 기준으로 공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채 남학생 기준입니다. 여학생 무조건 여기에다가 평균 몇 점 이상을 넣어줘야 되냐? 10점 이상이야.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부산과 같은 경우 여학생이 한 74점 정도, 3점, 4점인데 다른 지역은 81점이야. 그럼 여학생은 몇 점을 맞춰야 돼?
최소 80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 운이 잘 작용하면 굉장히 낮은 점수를 합격한다라는 거죠. 네, 이런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어, 영어, 한국사 뭐 볼까요? 국어, 영어, 한국사 우리가 실질적으로 1년 동안 굉장히 바닥인 상태인데 지금부터 하면 12월 말까지가 3회독이 가능하죠. 그리고 1월 달부터는 문제풀이 과정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대부분 학원들이. 빠르면 이제 11월 달부터 기출문제 그 유형 분석이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7월, 8월, 9월, 10월 4개월 동안을 이제 기본 개념을 거치겠죠. 그래봤자 2회독밖에 안 돼요. 11월, 12월 기출문제 분석을 먼저 들어갈 겁니다. 1월, 2월 단원별 예상 문제를 들어갈 거예요. 3월은 동형 모의고사 20문제씩에서 똑같이 시험 보는 것처럼 이제 무수히 많이 연습을 좀 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회독수로 보면 처음 하는 사람이 딱 맞는 시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국어, 영어, 한국사, 개론과 법규. 또 하나 지금 일행직도 그렇고 2022년부터는 선택 과목이 없어져요. 수학 직렬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선택 과목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나왔던 특징이 서울에서 면접을 봤는데 서울 합격생 와서 얘기하기를 이제 그래도 같이 공부하고 배웠던 데니까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요. 합격했습니다. 고생했어. 그래서 한번 허그 한번 해줘야지. 쫙 고생한 게 눈에 훤히 보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정말 다시는 여기 오고 싶지 않아요.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반증해 주는 거지. 정말 다시는 오기 싫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얼굴 한번 뵙고 알려 들렸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여기를 뭐하러 오냐. 우리 남학생들 군대 갔다 오면 과거는 그랬거든요. 내가 죽어도 제대한 그 방향으로는 오줌도 안 싼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게 학원이 돼요. 학원이. 똑같아. 그래서 고생한 것만큼의 그 보람을 얻고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서울에 합격을 했지만 필기 점수가 그렇게 썩 높지 않고 경계선에 합격선에 거의 걸렸었다고 그래요. 근데 체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나니까 자기는 정말 축복받은 것 같다고. 그걸 운이라고 표현해요. 운. 그래 다른 사람보다 체력 조금 강했고 실력은 좀 낮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플러스로 작용한 건 자기한테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합격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생각보다. 1차 필기 합격하고 나면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굉장히 위에 나타나는 현상 거의 없어요. 보통 가장 많이 몰리는 게 합격선에서 평균 3점대에 가장 많이 몰려요. 그러면 지금 내가 70을 잡아주는 이유가 67점 정도였다 그러면 가산점까지 다 플러스해서 섭니다. 3점 정도 이렇게 높게 나와 있으면 체력에서 그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체력에서 움직이니까 한 3점 정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극복하고 나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라고 보는 거예요. 평균 3점에서 4점 정도만 높게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면접에서 그 친구가 면접에서 어떤 걸 질문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물론 개론 법규 다 했잖아요. 그래서 개론에서 기본적으로 소방 기본법, 자기소개서 가지고 질문하는 거, 자기를 한번 소개해봐라.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거 질문한 거와 자기를 한번 소개해봐라 라고 해서 소개하는 거 듣고요. 그리고 깜짝 놀란 게 법규 내용이 질문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자기는 편안하게 정말 편안하게 시험 봤는데 그 이유가 이미 체력에서 꽈락이 났다는 걸 알잖아. 인원 꽈락으로 오랑모양에 떨어져서 인원 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정보를 알았었기 때문에 편히 시험장에 갔대요. 그리고 딱 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웬걸 개론과 법규에 관한 문제가 다 들어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라긴 했지만 전부 다 답변을 했대요. 답변만 하면 점수인 거야. 가면 답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 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론과 법규를 반드시 해라.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은 면접에서 법규 질문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심적으로 압력이 대단히 큰 겁니다. 배운 사람 그냥 알고 있는 걸 편히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게 곧 이제 점수 차로 벌어지는 거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이제 개론과 법규라고만 표현을 할게요. 소방개론, 소방관계법규. 국어와 같은 경우는 자,
보통 열심히 연습하든지 1년 동안의 과정을 거치면 70에서 75점 사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못해도 70, 잘해도 75란 말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여학생들은 보통 이제 85점 정도, 80에서 85점 정도의 분포를 하는데 남학생과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점수가 납니다. 65점 맞으면 그냥 우리들끼리 그래서 망했다. 야, 이거는 처음에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 55점 정도, 이 정도 45점, 55점 정도 나온 친구들이 열심히 1년 동안 내년 4월 초에 있을 시험에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이 정도 점수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못 나와도 70, 잘 나와도 75. 이렇게 얘기하는 과목이 국어. 그렇지만 공부할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영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60점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우리 남학생 기준으로. 그런데 보통 과락만 면하면 1차에서는 합격할 확률이 있다. 1차에서 합격했어도 나중에 최종 면접까지 보고 합격한 사람들 예를 들면 55점에서는 다른 과목의 점수가 좋아서 합격을 하는데 어렵더라. 그래서 아예 영어는 60으로 못을 박아요.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나오는 점수냐면 지금부터 영어 단어를 25개씩 외우기 시작을 해서 하루에 매일매일 그런 사람 중심으로 내년 시험 보기 전까지 악을 쓰고 했는데 심지어 3월 달까지 영어 시험을 봐도 점수가 꽈락이 나와. 40점 미만이 나와. 잘 나오면 막 45점 막 이래. 미쳐 죽으려고 그래요. 나는 올해는 가망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60에서 65점 정도의 점수를 무난히 나와요. 대전에서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내 말을 믿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듣기도 힘들고 한 과정이 끝날 때까지는 중간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악착같이 견뎌야 돼요. 1회도 끝나면 그 다음 다시 또 똑같은 게 반복이 되잖아. 2회도 3회도 반복되고 또 하나 규칙이 있어. 매일매일 영어 다는 걸 잊지 않았다. 마지막에는 독해 중심으로 철저하게. 문법은 이제 보통 올해 3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문법은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제한선에 걸리는 거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같이 공부해야 돼요. 계속 같이 공부하다 나중에는 독해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이 정도 점수 이상을 훅 넘어가요. 그래서 미리 얘기합니다. 영어는 3월 말까지 모의고사를 보면 꽈락으로 나와요. 이해되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60점까지 무난하게 나왔다. 올해 쉬운 과목 아닙니다. 영어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 일행직처럼 공부해라. 어렵게 공부하라. 그 얘기야. 어렵게 공부했더니 대신 마지막으로 무엇 중심으로 해라? 독해 중심으로 전력 투구를 하면 이 점수가 나와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보세요. 얘는 1년 동안 죽으라 이제 점수가 꽈락으로 나왔는데 이 정도 점수가 나오고 얘는 죽으라 막 했더니 잘 나와도 75, 못 나와도 70. 1년 내내 똑같아. 자, 이제 한국사는 1년 내내 내년 3월 말까지 되면 처음엔 안 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12월 정도가 되면 1월로 넘어갈 때 7, 8월 달 시작하는 사람은 7, 8, 9, 10, 11, 12, 1월로 넘어갈 때부터는 70점에서 80점대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꾸준히 연습할 때. 그리고 결국 80점대에서 계속 시험 보는 그날까지 계속 점수가 올라요, 얘는. 늘 열심히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야. 그리고 드디어 90점 이상의 점수를 꼭지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얘는 90점 정도로 가요. 이렇게. 그런데 재수가 없으면 틀리죠. 이번에 시험 봤을 때 85점 맞은 사람들 뭐라 그랬나요? 망했다. 자기는 잘 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망한 거야. 왜? 95, 100이 너무 많아. 그리고 90점 맞은 사람도 이제 긴장에 떨고 있었고. 그러니까 85점 정도면 엄청나게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하면 이 정도 점수 누구나 다 나오는 거야. 개론. 나랑 같이 할 겁니다. 키워드 잡아주고 반드시 외워야 될 거 열심히 정리해 줄 거야. 얘는 90점으로 잡아요. 이게 조정 점수로 들어갈 거라 한번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법규는 80점 정도 이렇게 잡아요. 90점 정도 65로 나옵니다. 80점 정도 60점 정도로 나와요. 한 60, 62, 63. 그런데 선택 과목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 한 이 정도 하면 63 정도? 63, 62, 63. 여기 65로 똑같이 잡아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개론과 법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만점을 맞았는데 조정 점수로 만점이 70점 정도밖에 안 나요. 68점 이 정도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를 두지 말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예 점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를 가만히 두자면 국어를 70을 놔야 되느냐 75를 놔야 되느냐, 우리가 70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얘를 75로 돼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몇 점인가 보세요. 여기 70점에 플러스 5점, 여기 70점에 마이너스 10점, 얘는 70점에 플러스 15점, 20점에 10점 빼면 얼마? 10점이지. 그러면 딱 몇 점이 나오나요? 여기는 70에 마이너스 5점, 70점이 되려면 5점이 부족하네. 마이너스 5점. 자, 플러스 5점에 마이너스 10점, 플러스 20이고 마이너스 20점 맞죠? 이해되죠? 자, 갑니다. 내년에 합격하려고 그래요. 몇 점 정도 나야 돼? 국어 75, 무조건 평균 70인데 과목별 점수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 내가 어떤 과목에서 부족한지 남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국어 몇 점이요? 75점, 영어 60, 한국사 85, 개론 90, 법규 80. 가장 점수를 먼저 내줄게. 얘가 가장 점수가 먼저 나오고, 공부하는 동안에 심리적인 부담을 가장 먼저 줄여준 게 1순위가 얘예요. 1번. 심리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게 법규가 심리적 부담. 2번이 얘가 줄여들 겁니다. 보통 얘는 3회독 하면 점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얘는 2회독 이상부터 점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는 6개월 이상, 8개월째부터 본격적으로 점수가 나오니까 보세요. 얘가 6개월인데 얘는 6개월 이전 늘 배운 거 복습하고 반복하고 연습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6개월 이후 이렇게, 얘는 8개월 때부터 점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점수를 내어주는 순서입니다. 이게 8개월 정도 걸려요. 8개월. 왜냐? 한국사를 처음 공부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얘는 1년 내내 했어요. 1년 내내. 그냥 꾸준히 이 점수. 꾸준히 해야. 얘도 꾸준히 해야. 그러니까 가장 점수가 안 나오는 거 영어. 꾸준히 해야. 1년 내내 꽈락 맞다가 시험 당일날 점수가 나오는 점수예요, 이게. 국어. 처음에는 바닥인데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점수까지 올라와요. 우리나라 말이니까. 그런데 공부할 때 보면 알아듣는 게 너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과목마다의 특징이 있고 단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강직렬은, 자, 이제 꾸준히, 언제나 얘기했죠.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한다는 전제 조건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라고요. 내년에 합격을 못한다. 이제 어려워져요. 국가직으로 전환되잖아요. 많은 직렬에서도 국가직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3교대. 굉장히 메리트가 커요. 학생들 다 알아요. 시험을 준비를 하다 보면 일행직이라든지 경찰 또는 우리 소방직, 직렬 이렇게 나눠보면 어느 쪽이 가장 쉽다고 얘기해. 소방직렬이에요. 이제 내년 지나고 나면 그 기회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이런 채용 인원이 조금씩 줄을 거고, 그 대신 더 많은 학생들이 준비할 거거든. 특히 일행직이나 이런 데는 장수했던 학생들이 이제 지친 거야. 거기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합격이 되니까. 근데 여기 소방직렬은 열정과 자기 노력, 인내만 있으면, 그리고 사명감만 있으면 합격을 하거든. 거기에 체력이 바탕이 되기만 하면. 그러니까 가장 1순위가 바로 뭐다? 소방직렬로 이제 바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인지도가, 청렴도 이런 거 가장 높은 게 어디예요? 모든 나라 공통입니다. 소방직렬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소방 공무원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또 되면 그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쪽으로 가는 마지막 직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공무원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직렬 중에 하나로 이제 넘어가는 그 단계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들 후배들은 어렸을 때부터 소방 공무원이 되려고자 하는 꿈을 꾸고, 그리고 성장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젊을수록 그 소방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꿈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문턱까지 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당연히 그게 봉사직이잖아요. 소방공무원은 봉사직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봉사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가장
대우를 받아야 되는 세상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은 청렴도 가장 우선되는 세상이잖아요.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완전히 선진국으로 진화한다고 봐줘야 됩니다. 사상과 의식 자체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방 공무원이 된다는 걸 의미하죠. 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가장 점수 잘 나오는 게 개론, 그 다음에 법구야, 그 다음 한국사 나올 거고, 국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75점, 아무리 못 나와도 70점일 거예요. 영어, 1년 내내 공부했는데 60점일 겁니다. 머릿속에 확 박아놨죠? 점수, 그리고 그 점수가 나오는 시기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해줬어요. 자, 이제, 요렇게. 점수가 갖고, 합격 점수가 몇 점이 될지 내가 전부 다 설명을 해줬고, 이제 마지막 체력을 내가 설명을 해줬는데, 체력이 꽈락이 몇 점이에요? 30점 미만은 꽈락입니다. 자, 6개의 과목에 60점. 이게 합격 점수인데, 이렇게 굉장히 감독관들이 심하게 아주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면, 꽈락이 거의 부득이수다. 일반적으로 만약 그 꽈락이 굉장히 심하게 감독관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오냐면 30점에서부터 몇 점까지 60점까지로 봐야 되겠죠. 가장 많은 점수대가 몇 점이냐면 45점대가 가장 많아요. 45점에서 50점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대를 제로로 봐요. 이해됐죠? 자, 30점까지 몇 점 차이가 나죠? 15점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필기와 이렇게 따지면 돼요. 필기와 체력 측정이 75%대 몇 퍼센트예요? 15% 이렇게 되죠?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4, 4, 4, 5, 25, 5대 1이네요. 5대 1. 5대 1의 비율로 5배를 점수를 많이 쳐줘요. 그럼 5로 나눠봐봐. 5, 35. 평균 몇 점 차이 나죠? 3점 차이가 나는 거잖아. 쉽게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내가 필기에서 3점 이상만 더 합격선보다 3점 이상만 높게 나오면 뭐만 잘하면 돼? 체력에서 30점만 아니면 되는 거야. 몇 점만 맞으면 돼? 40점만 맞았다. 이번에 전남 굉장히 빡시게 체력을 측정했다고 그랬죠? 그 친구 체력 별로 안 좋아요.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필기 합격하고 나서 평상시에 운동하라고 그러잖아요. 평상시 1시간 이상 운동하라고 그랬지? 점수는 그 어떤 점수 이상에서 크게 넘어가지는 않지만 체력은 1년 동안 꾸준히 해야 돼요. 그리고 딱 필기 합격하자마자 어떻게 했냐? 혼자 하는 건 너무 힘들다. 스파르타식으로 해라. 학원 등록해서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뭐 다리 째야 되고 좌전 굴렸습니다. 다리 째야 되고 근육 터집니다. 엉금엉금 기어다녀요. 2주 동안. 보통 한 3주, 4주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조금 풀린대요. 그 시기에 다친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뜬금없이 허리가 디스크가 나가서 말 그대로 이제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때의 변수가 너무 많아서 운동을 1시간 이상 꼬박꼬박 하라고 합니다. 이제 강의 진행되는 동안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을 해줄 테니까 오늘은 대략적으로 점수 중심으로 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됐죠? 그러면 몇 점만 맞으면 돼? 우리 기준으로 그 점수만 맞으면 40점만 맞으면 돼. 체력 40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 기준점을 잡아라? 45에서 50. 45에서 50 잡으면 돼요. 이해됐죠? 좋습니다. 자, 이제 한 발 한 발 운동하는 거라든지, 이게 자기 관리와 자기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 공부는요, 잘 들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직렬 없어요. 소방 직렬은 일정 부분 암기를 통해서 점수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능하고는 달라요. 수능하고는 다르게 얘는 정말 철저한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점수가 만들어지는 그런 직렬입니다. 1년 동안 공부하고 나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점수예요. 단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 다른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면 내가 본다. 전혀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으로만 분류될 뿐이에요. 그래서 소방 직렬이 고마운 겁니다. 일행지처럼 실력이 있어야지만 된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 떨어지잖아요. 왜? 실력이 필요하거든요. 경쟁이 치열하고.
소방직렬은 그 정도 점수, 그렇게 노력에다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 점수가 아니고 그 아래 점수란 말이야. 그냥 열심히 놀아가면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점수. 그 나는 소방직렬 강의를 하면서 고마운 게 늘 열심히 하고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떨어져 봐. 그때 고통이 어떤지 알죠? 그게 눈에 다 보여요. 또 공부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농담을 그러죠. 지옥의 문을 들어섰다. 이제 지옥을 경험하게 될 텐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지옥을 이제 천국을 바꿔줘야 돼요. 어떤 때가 천국이에요? 합격의 통지문을 받았을 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 자체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 이유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시간표들이 움직이고 철저하게 딴짓을 안 하고 자기 자신이 합격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힘들 때 인내하고 참고 한 사람만이 그 지옥에서 벗어난다는 걸 알거든. 생활이 완전히 바뀌고 정말 고통이 크면 클수록만큼 행복도 크거든요.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할 때까지 이제 절대 학원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그렇잖아요. 자기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되고. 자, 시간표 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시간표는 어떻게 짜는 거냐면, 우리 과목별로 매 요일마다 강의를 듣고, 이렇게 인강을 듣는 학생들이 이제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겠죠. 정해진 시간에 늘 똑같이 강의를 듣고 학원에 와서 또는 이제 인강을 통해서 듣든 공부를 하면 그 시간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 내가 막 노력하지 않고 들려주잖아, 계속.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 동안이 가장 행복한 시간. 그럼 어떤 때 시간표가 짜져야 되느냐? 월화수목금토일에 그냥 강의 뺀 나머지 강의는 정말 편히 듣고 즐겁게 듣고 그냥 행복하게 들어야 돼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처음 하는 거다. 당연히 못 알아듣지. 개론이나 복도 처음 하는데 뭐 재미요? 국어도 없어요. 그런데 1회독, 2회독, 회독수가 반복될수록 개론은 딱 2회독만 돼도 굉장히 재밌다고 그래요. 농담 한마디 안 해도 재밌다고 그래요. 왜? 알아듣고 기억나는 모든 것들이 맞아 들어가니까. 법규는 3회독 정도는 돼야 그 정도 느껴집니다. 그게 즐거운 거예요. 재밌게 해줘서가 즐거운 게 아닙니다. 이래죠? 자, 시간표를 짤 때도 강의,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굉장히 괴로울 때가 뭐냐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오늘 같은 경우도 개론 4시간, 법규 3시간 강의라잖아요. 그러면 5시에서 5시 반 정도에 끝나는데 딱 끝나자마자 저녁을 먹는 게 좋겠죠. 아니면 잠깐 뭐 영어 단어 외우고 뭐 6시부터 밥 먹는다 그러면 밥을 딱 먹을 때 맛있게 먹으면서 무조건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최소한 10시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악을 쓰고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 배운 거 그날 복습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요. 그것만 완벽하게 철저하게 해줘도 지금 점수 다 나와요.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토요일까지만 철저하게 공부, 일요일은 쉬어야 된다. 철저하게 쉬어야 돼요.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고 숙면도 충분히 취해줘야 되고 운동 하루에 1시간 이상 30분 운동한 거 아니에요? 1시간 이상을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월화수목금토가 똑같아야 돼요. 잠은 6시간에서 7시간 자는 걸 가장 권장을 합니다. 4시간요? 아니에요. 여기는 체력도 필요하고 자기 인내와 철저한 자기 관리라 그랬지. 10시까지 끝나고 철저하게 그걸 만약에 안 하면 나는 물 건너 갔다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하면 나는 소방공무원 안 되려고 뻘짓하는 거야. 절대 안 됩니다. 10시까지는 무조건 악을 쓰고 힘들든 어쨌든 그래봤자 6시부터 한다 해도 7, 8, 9을 4시간밖에 안 돼요. 우리 그 4시간 못 견딜까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면은 6시부터 7시, 6시간에서 7시간. 12시에 자면 7시에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12시에 자면 7시. 밥 먹고 씻고 학원을 오든 인강을 듣기 위해서 앉든 8시 정도부터 하면 1시간 정도가 남아. 모든 강의는 9시부터 시간을 잡으면 되는 거니까. 이때부터는 영어 단어를 외우든지 무조건 넣어야 되는 절차가 있다고요. 영어 단어 기본이에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영어 단어. 그리고 영어 단어 외울 때도 2시간 내리 쏘는 거 가장 어리숙하다 그래요.
줄여서 여러 번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우리 그 시간에 1시간 안에 다 외웠어. 그리고 그 다음날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과 자 아침에 보고 저녁에 한 번씩 이렇게 보게 2번 보는 것과 아침, 점심, 저녁 3번 보는 것 어떤 게 기억에 더 잘 날까요? 3번 여러 번 볼 때요. 잘 안 외워졌어도 처음 볼 땐 눈으로 언제나 공부 다 똑같아요. 처음 볼 때는 눈이야. 눈으로 그냥 보고 귀로 뜬 거야. 그 다음 할 때는 몇 개 들어와. 그 다음 할 때는 기분이 좀 좋아져요. 왜?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게 있거든. 마지막에 이제 설거지 작업하는 거지. 3번째. 네, 그런 식으로 나눠서 영어 단어를 외우라. 이게 이제 가장 좋다라고 해요. 나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왜? 가장 효율적이니까 그게. 네, 여러분들도 이제 똑같은 과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요. 숙면은 몇 시간? 이제 여름에요. 공부 절대 3시간, 4시간 자고 공부한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은 6시간에서 7시간, 최소 6시간, 최대 7시간. 그 이상 벗어나지 마요. 아무리 누워서 자려고 해도 이제 여름이라 잠이 잘 안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불을 보도 뻔한 거라 누가 더 조금이라도 더 편히 자느냐 이것도 전쟁이야. 나 딱 누우면 나는 지금부터 제대로 잘 거야. 제대로 자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고 컨디션. 운동을 하면 처음엔 힘든데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운동 한 사람 안 가나서 크게 이제 차이 나기 시작을 해요. 실제로 1월달 되면요 급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운동은 1시간 이상, 숙면은 몇 시간? 6시간에서 7시간 자기가 맞게. 그 대신 1월달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공부가 많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운동을 안 하고서라도 몰아붙이라 그래요. 왜? 지금까지 했던 공부가 일정 부분 체력과 정신력을 키워놨기 때문에 1월달부터는 부족한 시간 이제 쏟아 부어야 돼요. 그때부터 처음에 하는 공부는 크게 점수를 만들지 못하는데 이제 조금씩 기초가 쌓이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뽑아내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봄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봄 씨앗 뿌리더니 나 빨리 벼를 베서 먹어야 돼. 눈 씻고 찾아도 없죠. 벼가 안 자랐으니까. 똑같아요. 기본은 이게 누적이 돼야 시간이 걸려야지만 이게 자랍니다. 언제 곡식을 수확할죠? 가을이지? 그 시기예요. 그 시기가 1월 달이에요. 1, 2, 3월 달 집중적으로 하면 기초를 다졌던 사람들은 점수가 쫙 올라가요. 그때 시간을 다 쏟아붓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이제 저 시간이니까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선을 좀 보여줘야 돼요. 우선은 책에 이제 개정된 내용이 좀 있어서 조금 개정된 내용을 보완을 했습니다. 이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소방 조직. 처음에 소방 조직부터 나옵니다.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들 좀 선을 보여야 되겠죠? 이번에 서울 면접에서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죠. 자, 그게 바로 개론의 소방입니다. 소방의 목적과 같은 개념이에요. 소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키워드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화재,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이렇게 제안을 뒀습니다. 이렇게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제 궁극적인 목적이 나와야 돼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무엇을?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다.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물론 소방의 개념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내서 하나, 둘, 세 개 사항 다른 거 하나를 집어넣으면 그게 첫 번째 질문에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면접이 가장 최근에 면접이 나왔으니까 면접에서 이걸 외워서 한다 어려워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화재 예방 경계 진압 부족 구급 활동을 통하여 기억나는 것만 설명하면 돼요. 그 대신 뭐는 반드시 기억나야 된다? 궁극적인 목적은 기억나야 되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조건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대신 이것도 마저 넣었다. 완벽한 점수가 나오는 거고 그 와중에도 대답을 못한 학생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좀 더 분석을 해요. 개론에서는 이렇게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소방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하느냐? 처음부터 했던 임무라 기본적 임무라 그래요. 기본적 임무다. 기본적 임무는 정부의 기능 중에서 질서 유지의 기능이다. 질서 기능이고 질서 기능 중에서도 무슨 기능이다? 보안 기능이다. 한번 만나볼까요? 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진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옆집이 옆집으로 번지고 옆집에서 다시 옆집으로 번지니까 불안과 공포가 극에 달할 겁니다. 그러면 피난하고 물건 빼내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 화재를 진압한다는 것은 질서를 유지시켜준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시켜줄 거고 그리고 그 재산과 생명을 어떻게 해줘? 지켜주는 거니까 보안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지 말고요. 두 번째,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궁극적 목적을 이루는 것. 구조 구급 활동이란 이제 처음부터 했던 임무가 아니고 이거 1983년도부터 법제화시켰습니다. 몇 년도부터요? 1983년도부터 법제화시킨 거예요. 구조 구급 활동은 해드림 서비스입니다. 찾아가서 해주는 해드림 서비스야.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된 임무다. 파생적 임무라고 그래요. 파생적 임무를 추가된 임무라고도 표현합니다. 추가된 임무다. 처음부터 했던 임무가 아니다. 자, 이제 예산이 충분하고 그리고 기본적 임무가 아닌 정부의 기능 중에서 파생적 임무는 이건 뭘까요? 봉사기능이죠. 봉사기능. 구조 구급 활동은 봉사기능이잖아요. 정부의 비권력적 직접 서비스 기능이라고 해요. 이렇게 봉사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소방이 완벽하게 목적, 임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시대별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방의 목적, 이게 어디에 재정 공포되어 있냐면 소방기본법에 재정 공포됩니다. 소방기본법은 2003년 5월에 재정 공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소방의 목적은 2003년 5월에 소방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시대가 변하면서 어떻게 소방의 업무 범위가 바뀌었는지 시대별 소방의 업무 범위를 보세요. 공부가 왜 어려운지를 이거만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연도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1950년대 이전. 일단 써놓고 한번 볼게요. 1950년대 이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이라고 그래요. 1960년대 초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1960년대 아주 딱 선을 긋고 구분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 이렇게 표현해요. 연대 초반이다. 시대별로 나누면. 저쪽, 여기요. 1983년에 구조 구급 활동을 법제화시켰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네 번째 1983년도부터 현재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도대체 이 연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연도를 외우는 게 쉬워요? 절대 쉽지가 않죠. 한번 보세요. 1950년대 이전. 이건 뭐냐면 전쟁 이전. 6.25 전쟁 이전입니다. 그럼 그 6.25 전쟁 이전 어느 시기냐? 1945년 8월 15일 광복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싹 침탈 당했죠? 없습니다. 그때 어떤 시기예요?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치닫던 시기에
어떻게 수차를 당했는지 알려줄게. 숟가락 젓가락 다 빼앗아 하다가 나무 다 베고 숟가락 젓가락 다 빼앗아 하다가 야마토함 만들었습니다. 거대 전함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항공모함을 만들었습니다. 그 없는 재원에서도 싹 침탈에다가, 그리고 딱 출항시키자마자 미군 폭격기의 폭격으로 그대로 수장당했습니다. 포 한 번 못 쏴보고 빨리 가 찾아야 돼요. 우리 숟가락 젓가락이에요. 그거 우리 거예요. 우리 숟가락 젓가락. 이해되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때는 1950년대 이전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시기를 이렇게 놉니다. 자, 그러면 전쟁이 발생했는데, 전쟁이 발발했는데 몇 년이요? 4년 전쟁이에요. 전쟁 때 뭐가 떨어지죠? 포탄 떨어지지? 재산이 없어요. 태우고 싶어도 태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4년이란 전쟁이 끝났지만 뭔가 복구가 되고 뭔가 자산이 형성될 때까지, 소방 대상물이 생길 때까지는 소방의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발생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은 뭐냐? 이제 조금씩 이때 허리띠를 매야 돼요. 보세요.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은 뭐라고 하냐면 경제 원조가 들어오는 시기예요. 일단 전쟁이 끝나면 뭘 주나요? 유엔에서 먹고 살아야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식량부터 시작해서 물자, 또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돈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IMF에서 돈 받은 것처럼 똑같이 돈을 줍니다. 그 시기 동안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죠. 이게 허리띠를 졸라 매던 시기예요. 83년도부터는 돈이 있어야 구조국 활동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국물에서 돈이 이제 좀 쌓였던 시기로 나눠집니다. 보세요. 쫄딱 말아먹고 아무것도 없던 시기, 원조를 받았던 시기. 원조를 받았다가 처음부터 원조 받아서 성장한 나라가 있나요? 없죠. 일단 입고 먹는 거로 먼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 기반 확충하고 일정 부분 성장할 때까지는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요.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기에서 경제에 붕했던 시기,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도도 조금 현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용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면 이것 너무 쉬워요. 보세요. 얘는 화재의 무엇만, 소방의 업무 범위가 화재의, 예방이라는 개념 없습니다. 경계, 진압. 잘 보세요. 어디에 불났어? 저기야 가서 끄는 게 경계, 진압이잖아. 예방의 개념은 뭐예요? 미리 교육훈련을 시키고 계몽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예방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가 없어요.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경계, 진압만 한 거예요. 그런데 1950년대 후반 없던 살림에 갑자기 원조가 들어옵니다. 엄청난 원조 물량 들어오면서 이제 무엇을 했냐면 화재뿐만 아니고 무엇을 더 추가적으로 했냐? 풍수해, 설해의, 예방, 경계, 진압. 예방이란 개념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경계, 진압 당연히 합니다. 진압 및 무엇까지 했다? 방어까지 했다. 예방, 경계, 진압 및 방어까지 했다. 풍수해, 설해, 예방, 경계, 진압 및 방어까지 포함이 된 거죠. 왜? 돈이 일시에 다량으로 들어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돈을 금방 탕진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것만 남기자. 반드시 해야 될 것만 남기자. 화재의, 풍쇠설의 방어를 삭제해버리. 화재의. 우리 소방의 목적의 기본적 임무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기 기본적 임무 뭐라고요?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거잖아. 그렇죠. 정부의 기능 중에 무슨 기능? 보안 기능이고 예방, 경계, 진압이 소방의 임무였잖아. 기본적 임무. 그래서 드디어 여기에서 기본적 임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원조금을 받았다. 원조금이 바닥이 났어요. 줄였지만 화재 예방, 경계, 무엇을 한다? 진압을 하게 된 거죠. 줄였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드디어 1983년도부터는 경제 부흥을 일으킨 거죠. 기반시설을 확충했고 드디어 일정 시간이 지나니 돈으로 환산이 되기 시작하고 경제가 부흥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드림 서비스가 들어간 거죠. 정부의 비권력적 직접 서비스 기능이다. 소방의
목적과 같습니다. 화재 예방, 경계, 진압 및 구조 구급 업무가 이렇게 구조 구급 업무가 소방의 업무 범위에 이렇게 추가가 되었다. 공부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소방의 업무 범위를 이렇게 스토리를 엮어서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머리가 생각을 하게끔 돼요. 그런데 연도의 내용을 하면 이제 막히는 겁니다. 미리 얘기하는데 숫자는 언어와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외운다는 것은 영어와 한글을 같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스페인어와 영어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 두 개가 매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첫 번째 주의할 게 뭐냐? 숫자는 숫자대로, 단어는 단어대로 먼저 스토리를 좀 엮어라. 그리고 반복 과정을 통해 자기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고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가장 어려운 단어인지 보세요. 얘를 빼면 화재의 경계 진압에서 예방 경계 진압에 구조급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 이해되죠? 좋습니다.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1950년대 후반, 자, 이제 드디어 필요한 게 나옵니다. 1950년대 후반인 1958년에 소방법을 제정 공포합니다. 소방기본법이 아니고 소방법을 제정 공포하는데, 그때 소방의 업무 범위도 역시 소방의 목적을 제정 공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소방법에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풍수해, 소방의 업무 범위에 설해의 방어를 포함했다, 삭제했다. 여기 있잖아요. 포함했다. 만약에 포함했다를 삭제했다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포함했다를 삭제했다로 바꾸면 이걸 삭제시켜 보세요. 풍수해, 설해의 방어를 삭제하면 화재 예방 경계 진압이 되지. 그럼 그거는 1960년대 후반부터의 업무 범위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핵심인 거예요. 얘가 핵심. 자, 보세요. 얘도 전쟁 끝난 이후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 요거 하나 외웠죠? 얘는 전쟁 발생 이전, 그럼 1950년대 이전. 얘만 잘해주면 이제 연결고리만 만들어진대. 그리고 또 하나 연도는 83년만 외우면 돼요. 83년. 자,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이지. 그럼 얘는 당연히 60년대 후반부터 넘어갈 거 아니야. 그냥 1983년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연도의 정확한 구분점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1983년 그리고 83년도부터 현재 이렇게 하면 되죠. 예,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 그 전은 50년대 이전. 얘는 다시 한 번 더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 아, 그럼 60년대 후반부터 83년, 그 다음은 83년 이후, 이렇게 해서 선을 명확하게 그을 수 있다고요. 무조건 숫자를 외운다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기본 개념 다지는 거고, 기본 개념에 조금 더 플러스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싸움이잖아. 그럼 뭐가 중요해? 얘부터 정확하게 외우고 나머지 읽어주라고요. 자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읽을 수 있도록,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읽을 수 있도록. 그 횟수가 곧 실력으로 환산될까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시대별 소방 업무 범위 뭐다?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 무조건 생각나게. 화재, 풍수해, 설해, 예방, 경계, 진압 및 방어 딱 들어가야지. 그럼 이 내용 시간 문제예요. 지금 당장 외워졌다 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이거 내일 되면 기억 잘 안 나요. 다음에 다시 또 보고 반복하고 다시 또 보고 반복해서 시험본을 그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려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실력 가지고 있어봤자 시험 당일날까지 계속 보지 않으면 기억 안 난다니까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책을 못 보게 하고 책을 안 보면 시험 당일날 가서 망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사람 머리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 대신 자기 노력을 믿어야 돼요. 자기 머리 믿지 마세요. 언제나 틈만 나면 셀 겁니다. 머리가 놀고 싶어하고 힘들어하고 자기를 계속 끌어내릴 거예요. 머리는 늘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나는 정해둔 시간, 나와의 약속, 그리고 내가 공무원이 된 이후에 어떤 내 삶의 미래를 위해서 내 자신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그 노력만 믿어야 돼요. 그것만 꼭 부여잡으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년에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은 이렇게 나눠진다니까요. 내 말을 믿고 똑같이 노력한 사람은 실력은 지금 당장은 바닥인데 내년에 합격 영광을, 웃으면서 합격 영광을 받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요. 그게 소방직렬이란데요. 한 번 더, 뭘 외워라?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 요 하나만 정확하게 화재, 풍쇠, 설해, 예방, 경계, 진압 및 방어.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무엇을 방어? 1950년대 후반 뭐가 있죠? 1958년에 무슨 법? 소방법은 풍쇠, 설해, 방어를 어떻게 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죠. 이해됐죠? 자, 이제 책으로 마무리 작업하면서 쑥 넘어가 볼게요.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책을 한 번 더 다뤄줘야 돼요. 책을 한번 보세요. 이 페이지 소방에 의해 소방의 목적은 옆에다 땡땡땡 2003년 5월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방기본법의 목적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1. 소방의 목적 옆에 땡땡땡 2003년 5월 소방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방의 목적이라는 걸 꼭 써놔야 돼요. 자,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2003년 5월에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소방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곧 면접 준비하는 거랑 똑같아.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온 거기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의 밑줄 칩니다. 화재 재난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밑줄 치세요. 이제 키워드 살린 연습이에요.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 밑줄 칩니다. 함으로써 자 이거는 아예 동그라미 칩시다. 공공의 안녕 동그라미 치세요. 질서 유지 동그라미, 복리 증진 동그라미에 이바지 이렇게 외우면 되죠. 궁극적인 목적은 철저하게 외워야 되니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 이렇게 외우라고요. 자 이제 내려갑니다. 키워드 살렸으니 소방의 임무는 기본적 임무와 파생적 임무로 나눠요. 기본적 임무는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밑줄 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의 이바지 밑줄 치세요. 그리고 기본적 임무는 정부의 기능 밑줄 치고 질서 기능 밑줄 칩니다. 그 질서 기능 중에 무슨 기능? 보안 기능은 동그라미. 파생적 임무 1항에 화재 재난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을 밑줄 칩니다. 구조 구급 활동 밑줄 치세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면서 한 번 더 궁극적인 목적을 자꾸 익히겠습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의 이바지에 밑줄 치세요. 그리고 4항 정부의 기능에 밑줄 치고 무슨 기능이다? 봉사 기능의 동그라미. 기본적 임무는 보안 기능이고 그 중에서도 질서 기능 중에서도 보안 기능이고 파생적 임무는 봉사 기능 이렇게 기억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구조대 구급대 운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구조대 구급대 운영 밑줄 칩니다. 3페이지 소방 시대별 소방의 업무 범위를 보세요. 연도만 볼게요. 전쟁 발생 이전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끄집어 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 전쟁 발생 이전 언제라고요? 1950년대 이전이 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시기 외워졌나 보세요. 언제라고요? 1958년도부터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 한 번 더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 그러면 60년대 초반 다음은 60년대 후반부터 몇 년 외우라고요? 1983년. 그 다음에 83년 이후 이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먼저 해볼게요.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은 화재, 풍쇠, 설해, 예방, 경계, 진압 및 방어의 밑줄 딱 칩니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 아래를 딱 가면 이거 별표 치세요. 별표 치고 1958년에 무슨 법? 소방법. 거기에 괄호 열고 꼭 써주세요. 소방법 제정 공표죠. 괄호 열고 풍쇠, 설해, 방어를 어떻게 했다? 그렇지, 포함. 풍쇠, 설해, 방어를 포함. 이게 키워드야. 만약에 삭제가 되면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잖아요. 풍쇠, 설해, 방어를 빼면 화재, 예방, 경계, 진압만 남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소방의 업무 범위 50년대 이전 보세요. 뭐라고요? 화재의 진압과 경계 활동 밑줄 칩니다. 화재의 경계 진압을 진압 경계하니까 어떻나요? 단어 앞뒤만 바꿔도 갑자기 아까 배웠던 내용이니까 헷갈리지? 그래서 일정 부분 실력이 쌓일 때까지는 절대 단어 순서도 바꾸지 말라 그래요. 똑같이. 그게 머리에서 순환되면 이제 완전히 내게 되면 단어 앞뒤 바꿔도 다
구별이 돼요. 근데 처음 공부할 때 만약에 단어 앞뒤를 바꾸면 그거는 새로운 단어 인지해야 돼, 머리가.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화제의 경계 진압이에요. 자,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 뭐라고요? 풍쇠, 설의, 방어를 어떻게 하고 있다? 포함한다. 그렇지. 이해되죠? 자, 그럼 다 화재, 풍쇠, 설의, 예방, 경계, 진압 및 방어 이렇게 철저하게 외워라. 그 다음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은 풍쇠, 설의, 방어를 삭제하니까 뭐만 남아? 화재, 예방, 경계, 진압. 1983년도부터 현재까지는 화재, 예방, 경계, 진압에 무엇을 넣었다? 구조, 구급하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지금 첫 시간이라 설명을 좀 길게 합격 점수 얘기해줬고요. 알토란 합격 점수, 그 다음에 각 과목별 몇 점 정도가 나오는가, 열심히 했을 때 밑바닥부터 시작한 사람이 열심히 했을 때 몇 점 정도 나오는지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체력 몇 점이 나오는지 설명을 해줬어요. 공부 시간 설명해 줬습니다. 6시에서 잠자는 숙면 시간 6시간에서 7시간. 계획표상에는 무조건 계획표는 뭐가 잘 짜져야 된다? 수업이나 인강 듣는 시간 말고 내가 혼자 공부해야 되는 시간을 철저하게 기록해 놓고 그걸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만 가지고 내년에 내가 합격할지 떨어질지 알 수 있어요.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휴식이 중요하고 보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정식적으로 유체적으로 보충을 하려면 운동마저도 일요일 날 하지 말라 그래요. 쉬어라. 일요일 날은 휴식을 충분히 가져라. 언제까지? 12월 말까지는. 1월 달부터는 조금 입장이 달라요. 자,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줬으니까 잘 알아듣고 그 중에 내가 어떤 걸 좀 더 잘 못하겠는가, 잘 안 될 것 같은 걸 지켜서 할 수 있도록 각오를 다져주고, 자, 첫 시간 강의를 들은 사람 이제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진행되는 과정은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것만 열심히 반복해서 따라오면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집니다. 휴식.